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는 이제 감기처럼 금세 치유가 되는 질환들도 있는 반면에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무서운 질환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뇌졸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발생과 동시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뇌졸중의 경우에 네. 기온 변화가 급격한 여름철에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이 덥고 습한 여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뇌졸중을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는 뇌졸중은 고령화와 함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이 꼽히기도 했다. 뇌졸중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환자 스스로도 큰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크다. 먼저 뇌졸중이란 이제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환자와 같이 동맥류, 혈관이 부풀어진 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허혈성 뇌졸중은 이 환자와 같이 좁아진 혈관이 막히면서 혹은 좁아지면 혈류가 부족하면서 뇌혈관의 피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산소나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뇌 조직이 상하는 그런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출혈과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성 출혈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다른 내과적 질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나 흡연 혹은 이제 음주는 좀 약하게 좀 과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허혈성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내과적 질환을 조절하는 게 좋고, 식습관이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충분히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가능한 빨리 뇌혈류를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간이 곧 뇌라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인데, 뇌혈관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혈관 조영술이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것은 CT나 MRI로 같은 이제 비침습적 검사를 시행하여서 거기서 이제 이상 소견이 나타났을 경우에 하는 검사입니다. 이 혈관 조영술은 몸 안에 관이 들어가는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 시행하지는 않고요. 다리 혈관이나 이제 손목 혈관을 통해서 관을 밀어 넣어서 목 혈관까지 관을 위치시킨 후에 조영제라는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머리 혈관에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360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혈관 모양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CT나 MRI와 다르게 관이 들어간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조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혈전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혈관 손상이나 또 조영제를 사용하는 거라서 콩팥 손상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단적 목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입원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시고, 손목 혈관으로 할 경우에는 한 2-3시간만 경과 보시다가 퇴원하시면 되고, 다리 혈관으로 할 경우에는 안정을 한 4시간 정도 하시고 바로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치료가 되더라도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혈관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지, 이 위험인자를 어떻게 조절하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박병주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박병주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요, 뇌졸중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중풍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뇌졸중과 중풍, 이게 같은 질환인 거죠? 네. 먼저 뇌졸중 정의를 말씀드리면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이상으로 국소적인 또는 완전한 뇌 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의학의 영향으로 중풍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풍에는 의학적으로 뇌졸중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킨슨병이나 말초 안면 마비 같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날씨가 풀릴 때 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의하면 2015년 전 세계 뇌졸중 환자 수는 약 3,300만 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매년 10만 5천 건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에서 59세는 약 2.43%, 60에서 69세는 5.8%, 70세 이상에서는 7.9%가 뇌졸중에 이완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WHO 연구 고소득국가 75세 이상 뇌졸중 유병률인 6.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전체 환자 수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급성 뇌졸중 치료의 발전으로 치명률이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뇌졸중 환자와 유병률 모두 크게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35만 건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발생률이 높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이게 한 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5초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사망률과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 사망률이란 인구 집단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을 뜻하고 치명률이란 뇌졸중 환자 중 사망 비율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사망률을 자세히 보시면 2003년 인구 10만 명당 75.5명이 사망하였으나 10년 후 10만 명당 50.3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뇌졸중은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에 이은 사망원인 2위로 이는 전체 사망의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는 5분마다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20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망률과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뇌졸중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뉩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허혈성 뇌졸중은 이제 뇌경색을 뜻하며 뇌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 공급되지 못해 뇌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와 다르게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을 뜻하고 이는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혈종이 뇌 조직을 손상시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무래도 이제 마비와 같은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좀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초기 증상을 좀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이 뇌졸중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선행되어야지만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부터 이 환자가 뇌졸중인지 아닌지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라고 하며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얼굴 비대칭, 팔 처짐,
언어 장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뇌졸중 예측도는 72%로 계산되고 모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85%의 예측도를 갖습니다. 물론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이 척도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뇌졸중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의 효과로 과거에 비해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심하게는 의식 저하에서부터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나 갑자기 좁아진 시야, 팔다리 운동 마비가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으로도 뇌졸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뇌전증이나 실신, 폐혈증과 같은 중증 감염 또는 전조 증상이 동반된 편두통이나 뇌졸중, 외상성 출혈, 말초성 안면마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뇌졸중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감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임상적 진단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병원에 진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보거든요. 이게 뭐 이런 경우도 모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경우를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전적 정의는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신경계 증상입니다. 대부분 일괄성 허혈 발작은 증상이 수분에서 수십 분 내로 회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일괄성 허혈 발작은 뇌혈관 협착증과 같은 기저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부족하여 증상이 나타났다가 혈관이 다시 이완되거나 운이 좋게 혈전이 용해되어 혈류가 회복되어 증상이 호전된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성 허혈 발작 환자 중 약 5%에서 일괄성 허혈 발작이 재발하고 이렇게 재발하는 일괄성 허혈 발작은 뇌경색이 임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일괄성 허혈 발작 환자 중 영구적인 뇌경색을 일으키는 발생률은 높게는 약 20.6%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기저뇌혈관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제 사망률이 또 워낙에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뇌졸중, 이게 왜 발생하는 건가요, 과장님? 뇌졸중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이 중 우리가 후천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인자와 노력으로 조절할 수 인자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행히도 조절 가능한 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로 보고되어 있어 위험 인자의 조절로 많은 뇌졸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는 인자로는 연령이나 인종, 성별, 가족력 등이 있고 조절 가능한 인자로 고혈압, 비만,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뇌졸중의 중요한 전구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및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목표 혈압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진단된 고혈압의 약물 치료는 뇌졸중 발생을 30에서 40% 줄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흡연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을 2배, 출혈 뇌졸중의 약 위험도를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흡연량이 많으면 당연히 뇌졸중 위험도는 비례하여 증가하고 금연하여도 뇌졸중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5년이 지나야 비흡연자의 위험도와 비슷해집니다. 당뇨병은 뇌졸중 위험을 2배 증가시키고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심방세동이나 기타 심장질환, 비만, 경동맥 협착이나 뇌내 동맥류의 존재,
신체 활동과 시기도 뇌졸중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타고난 위험인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뭐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뇌졸중은 그 뇌혈관의 어느 부위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출혈이 동반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제 나눈다고 하는데요. 그럼 뇌혈관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뭐 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술할 때. 아, 그렇죠. 수술할 때 뭐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게 뇌 수술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좀 세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이죠. 네. 뇌혈관은 직경이 수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고 매우 많은 혈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뇌혈관은 심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활의 첫 번째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가지를 무명동맥이라고 하고 이 무명동맥에서 총경동맥이 분지됩니다. 이 총경동맥은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뉘고 이 내경동맥이 두개골 바닥을 뚫고 두개강 내로 들어갑니다. 좌측 총경동맥은 대동맥활의 두 번째 분지이고 우측과 마찬가지 구조를 가집니다. 내경동맥은 중뇌동맥과 전뇌동맥으로 나누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중뇌동맥은 뇌의 심부와 뇌의 표면에 광범위하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고 전뇌동맥은 뇌 안쪽 면을 지배하는 혈관입니다. 뇌는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뇌동맥 영역인 안쪽 부위는 하지를 관장하고 중뇌동맥 부위는 손과 얼굴 부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전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왔을 경우에는 상지보다 하지의 위압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중뇌동맥 부위는 상지와 얼굴 신경계 이상이 나타납니다. 척추동맥은 경추뼈를 따라 경추뼈 뒤쪽을 따라 올라가다 기저동맥으로 합쳐지고 이 기저동맥은 뇌관 부위와 소뇌 부위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기저동맥의 말단부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각각 좌우 후대뇌 동맥이 됩니다. 이 후대뇌 동맥은 후두부와 축두부 일부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뇌경색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뇌경색은 원인이 되는 질환에 따라 병리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죽상경화성 뇌혈전증과 색전증, 소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드물게 동맥박리나 혈관염, 정맥혈전증, 혈액응고질환, 혈관연축, 전신관류 저하로도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리학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뇌의 A라는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 똑같이 B라는 증상이 발생하지만 뇌졸중의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중뇌동맥 뇌경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구운동장애와 안면마비, 반대측 편마비, 의식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색전증일 경우 응급죄관료 치료를 시도하고 항혈전제 치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색전증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나 심장내과적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 부정맥에 대한 중재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중뇌동맥 뇌경색이 발생하여 같은 증상의 환자라 하더라도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혈전증이 원인이 된 환자분은 응급죄관료 치료와 항혈전제 치료는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 뇌혈관 우회술이나 뇌혈관에 대한 중재적 뇌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설치술 같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응급 재관료 치료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네, 그런 치료를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출혈도 이 혈관이 뭐 어떤 혈관에서 출혈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위치에 따른 구분입니다. 외상성 뇌출혈을 제외하면 자발성 뇌출혈은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눕니다. 뇌 실질로 관통에 들어가는 작은 혈관이 터질 경우 뇌내 출혈이 됩니다. 이와 달리 뇌의 표면,
즉 주름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에 위치한 큰 혈관이 부풀어 올라 뇌동맥류를 만들고 이것이 터질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허혈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사실 몇 번 재차 반복해서 들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인 분들 또 시청자분들께는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허혈이란 빌허자와 피혈자로 이루어진 말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조직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직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산소나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조직이 정상 기능을 소실하게 됩니다. 뇌는 산소 소모량이 많고 자체적인 에너지 저장 능력이 매우 적어 일시적인 혈류량 감소나 혈류 차단에도 매우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죽상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죽상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과 여러 염증성 세포가 침착하게 되고 또한 내피세포가 증식되어 죽상경화판을 형성하며 시작됩니다. 죽상경화판 내부는 죽처럼 묽은 상태인 괴사핵이 있고 주변은 단단한 섬유막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런 섬유막이 불안정하게 되면 파열을 일으킵니다. 파열된 죽상경화판은 급성으로 혈전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내경이 급격히 좁아지거나 폐색이 되어 혈류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육류는 많이 먹지 말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해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죽상경화증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인한 이상 지질혈증은 죽상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방은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내과적 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흡연,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죽상경화증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이제 막히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죽상경화증의 파열에 의한 혈전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전체 뇌경색의 36.1%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죽상경화증은 사진을 보시면 내경동맥의 근위부나 내경동맥의 말단 분지부, 중내동맥, 그리고 척추동맥의 뇌내 부위와 기저동맥, 근위부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소혈관 폐색으로 뇌경색의 25.4%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소혈관 폐색은 1mm 이하의 작은 혈관이 노화나 고혈압, 흡연 등으로 유발되는 혈관 변성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사진을 보시면 네. 혈관계 어디서라도 형성된 물질이 뇌혈관으로 운반되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는 색전증입니다. 이는 전체 뇌경색의 17.1%를 차지하며 대부분 심부정맥으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떠내려가 발생합니다. 드물게 심방, 결손 등과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지, 특히 하지 정맥에서 혈전이 생성되어 혈류를 타고 우심방에서 바로 좌심방으로 이동하여 이러한 혈전이 전신 순환을 하게 되면 머리로 떠내려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조직은 허혈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4시간 30분 이내에는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혈전 용해제란 말 그대로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혈류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약제입니다. 이렇게 수시간 지난 후에도 혈관을 재개통하여
혈류를 흐르게 하는 이유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막힌 혈관에 의해서만 혈액을 공급받던 중심부는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지만 주변부는 다른 혈관에 의해서도 약간의 혈액 공급을 받게 되어 뇌세포가 완전히 손상되진 않습니다. 이를 뇌경색 주위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혈전 용해제에 대한 여러 대규모 연구를 종합해보면 현재 증상 발현 4시간 30분 이후에 정맥 혈전 용해제 투여를 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보다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시간 30분 내에 혈전 용해제를 정맥 투여한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재개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전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혈전 용해제의 정맥 투여 재개통률은 1.6%에서 38.9%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 용해제 사용 후에도 혈관이 재개통되지 않거나 혈전 용해제 사용 가능 시간이 지난 환자들에게 1980년대부터 물리적으로 혈전을 꺼내는 치료, 즉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은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대퇴부위 혈관을 통하여 도관을 혈전 있는 부위까지 위치시킨 후 스텐트와 흡입을 이용하여 혈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다시 보시면 혈전에 있는 부위에 스텐트를 설치하여 스텐트로 혈전을 잡고 도관을 흡입하면서 스텐트를 체외로 빼내면 혈전과 깨진 조각 모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환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중내동맥 급성 폐쇄된 환자입니다. 혈전 내 혈전 제거술 시행 후 재개통된 우측 중내동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된 혈전의 모습입니다. 점점 시술기구의 발달로 혈관 내 혈전 제거술 치료의 효과는 혈전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재개통률이 41에서 80.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까지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받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치료의 적응증이 광범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한 4시간 반이 지나면은 혈관을 뚫는 치료는 이제 못했는데 이제는 시술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나마 이렇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다행인데 시술이나 이런 약물 치료로는 부족해서 아예 그냥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급성 뇌경색 환자의 큰 혈관 개통이 실패하거나 재개통하더라도 이미 뇌경색의 범위가 큰 경우 손상된 부위의 뇌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뇌조직은 두개골 안의 한정된 공간에 존재하므로 뇌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뇌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두개강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진상 좌측 중내동맥 부위 경색 소견인 저음영이 보이고 네. 피지르 평평화 소견과 반대와 다르게 지주막하 공간의 소실, 그다음에 중심선 이탈과 뇌 탈출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두개강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지 않은 주위 뇌에도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이 예상될 경우 미연의 뇌압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의 보존적 치료 및 약물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부종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두개강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닫힌 두개골을 열어주는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고 역시나 두개강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뇌실 안에 있는 뇌척색을 뽑아내주기 위해서 뇌실 내 배액관 삽관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이제 점점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랑 달리 뇌출혈은 이제 혈관에 어떤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뇌출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나뉩니다. 뇌내출혈은 오랜 기간 고혈압에 의해 오랜 기간 고혈압에 노출될 경우 뇌혈관 조직에 섬유화가 발생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근 평활근 세포가 콜라겐으로 대체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때 혈압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뇌 실질로 들어가는 작은 관통혈관이 결국 파열이 되면서 출혈을 일으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큰 뇌혈관에 동맥류라고 하는 꽈리가 발생하게 되고 파열이 되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동맥류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흡연이나 고혈압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체 조직 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뇌출혈은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뇌내출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뇌내출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뇌내출혈은 뇌졸중의 20%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뇌내출혈은 고혈압의 병력을 가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뇌내출혈이 호발되는 부위는 피질하 부위, 기저핵 부위, 시상, 뇌간 부위, 소뇌 부위입니다. 증상으로는 출혈의 양, 위치에 따라 두통이나 오심, 구토 증상에서부터 편마비, 안면마비나 언어장애, 경련, 의식소실 등을 보일 수 있고 출혈이 심할 경우 물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뇌 뿌리 부위인 뇌간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의 사망률이 75%로 보고되고 뇌간 중 연수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사망하거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뇌내출혈 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고혈압을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뭐 출혈을 막는 게 아마 이제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뇌내출혈의 양에 따라 양이 많을 경우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선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급성 뇌내출혈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경학적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내출혈의 발생 24시간 내에 출혈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를 30도 올린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뇌 정맥으로부터 혈액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뇌압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또 인공호흡기를 이용하여 과다 환기를 시키는데 이는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를 낮춤으로 뇌압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출혈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도 됩니다. 급성기에는 혈압 강화제를 주사 제제로 사용하여 철저한 혈압 관리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를 복용 중이던 환자의 경우 이러한 약제가 뇌내출혈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경우에 따라 기량제나 신선 냉동 혈장을 투여하여 혈소판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이라고 하는 고삼투압 제제를 사용하고 출혈의 위치에 따라 예방적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저체온요법이나 혼수요법 등을 시도하여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는 걸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원 시부터 출혈량이 많거나 집중 경과관처럼 출혈량이 증가할 경우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과 혈종 제거술 및 뇌실내 배액관 삭관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개두술과 같은 큰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두술 및 혈종 내 배액관 삽관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개두술을 시행하지 않고 동전만한 구멍을 내는 천두술 후 관을 혈종 안으로 위치시키는 수술로 환자에게 큰 고통이 없고 수술 시간이 짧아 마취외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면 네. 지주막하 출혈은 지주막이란 아래 공간에 있는 상대적으로 큰 혈관이 터져서 발생한 것으로 신속한 조치와 치료를 요하는 응급질환입니다. 물론 뇌경색과 뇌내출혈 역시 응급질환이긴 하지만 지주막하 출혈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급 상황인 동시에 조기에 제대로 치료를 잘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이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뇌졸중과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중 약 80%는 이러한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고 동정맥 기형과 같은 다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출혈이 약 10%, 나머지 10% 정도는 양성 중내주의 지주막하 출혈로 현재 의학적 검사상 명확한 뇌혈관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작은 정맥 분지가 파열되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50%에서 사망 혹은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입니다. 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동맥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건강하게 지내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 심한 흥분 상태나 분노 상태, 배변을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는 행위 등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두통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종종 환자분들께서 망치로 머리를 쾅 하고 맞은 것 같다. 혹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심각한 두통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외에 경부 강직이나 오심, 구토 같은 증상에서부터 출혈량에 따라 편마비나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돼서 되는 원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출혈이 생기기 전에 이 뇌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임상적으로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서 화면과 같은 응급 CT와 CT 혈관 조형 검사가 필요합니다. CT 결과 이러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 경우는 원인을 명확히 찾기 위해 고식적 뇌혈관 조형술을 시행합니다. 이 고식적 뇌혈관 조형술이란 환자의 동맥 안에 도관을 삽관하여 그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혈관 안에 조영제를 가득 채운 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검사입니다. 현재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검사이며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임상 양상이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나 CT상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저명하지 않을 경우 MRI 검사나 선택적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혈량이 작은 경우 CT 촬영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해상도가 높은 MRI를 사용해서 지주막하 출혈을 찾거나 경우에 따라 지주막하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뇌척수액을 허리 요추천자를 통해서 뽑아 출혈로 인한 혈액 소견이 있는지 직접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이 되면 가급적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맥류를 없애기 위한 치료 전에는 언제든 재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 예후가 극히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전 최대한 환자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혈압 조절과 필요시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동맥류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로 두개골을 열고 동맥류를 찾아 동맥류의 시작 부위, 즉 동맥류의 목을 이 클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결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혈관 내 치료 방법보다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 내 치료 방법입니다. 혈관 내 치료 방법은 개두술을 받지 않고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대퇴 혈관을 통해 도관을 동맥류 안까지 위치시킨 후 이 코일이라고 하는 실과 같은 금속 물질을 삽입하여 동맥류 안을 꽉꽉 채우는 치료 방법입니다. 개두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목이 넓은 경우에는 스텐트나 이런 풍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까지 도달하기 위해 지나야 할 혈관이 너무 구불구불할 경우 시술이 불가능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치료법인 클립 결찰술보다 적지만 재발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클립 결찰술이나 코의 색전술을 받은 후에도 신경학적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출혈로 인하여 지주막에 존재하는 뇌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혈관 연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출혈 후 3일에서부터 3주까지 지속됩니다. 모든 지주막하 출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혈관 연축이 생겼다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점은 혈관 연축에 의해 발생한 뇌허혈이 뇌경색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출혈 3일부터 3주 사이 기간에는 혈관 연축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수액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매일 경두계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 혈류 속도를 측정하여 혈관 연축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검사에서 혈관 연축이 의심될 경우 CT 혈관 조형 촬영을 시행하거나 바로 고식적 뇌혈관 조형술을 검사합니다. 이 고식적 뇌혈관 검사의 장점은 바로 좁아진 혈관 연축 부위에 혈관 넓히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 안에는 정상적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존재하고 이 물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흐르다 만들어진 만큼 흡수가 돼야 합니다. 뇌출혈로 인해 뇌척수액과 출혈이 섞여 뇌척수액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내 뇌척수액이 증가하는 수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수두증은 뇌실내 배액관 삽관술을 하여 뇌척수액을 몸 밖으로 빼내는 수술을 시행하고 서서히 수두증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뇌실과 복강 사이에 길을 만들어주는 뇌실 복강 단락술을 시행합니다. 네, 이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직 터지지 않은 이런 그 뇌동맥류를 발견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최근 CT와 MRI 발달과 보편화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발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파열성 뇌동맥은 전체 인구의 3%에서 발견할 정도로 흔합니다. 물론 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 발견되는 모든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여 파열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 좋겠지만 치료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치료에 의한 합병증 위험성은 다릅니다. 하지만 3에서 10%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파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비파열성 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대략적으로 1년에 1%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연구에 의하면 파열 위험성은 1년당 0.25%에서 126%, 즉 1년 안에 무조건 터지는 동맥류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동맥류 각각 치료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당장 치료를 할지 아니면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행히 뇌졸중 기여도가 크고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의 조절만으로도 뇌졸중 발병 위험률을 40% 정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의 치료, 금연, 식습관 개선, 적절한 신체 활동만으로도 많은 수의 뇌졸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위험 인자를 조절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알려주신 예방법들 좀 실천하시고 그리고 뇌졸중의 증상도 잘 익히셔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을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빠른 시간 안으로 병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드린 증상들이 나 자신 혹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뇌졸중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빨리 병원에 찾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방이겠죠.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금주를 통해서 뇌혈관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